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합산 부분이요. 이제 다시 넘겨주시면 실제로 SPL로 계산했을 때는 80dB SPL이 나와야 하는데요. 압력으로 계산하면 94dB SPL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압력 평균을 하게 되면 큰 놈으로 이렇게 딸려가는 성향이 있고요. 경향이 있고 SPL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아랫 놈으로 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측정 사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열대의 서브우퍼를 준비해서 이건 측정한 겁니다.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렌달이라는 서브우퍼 회사와 그리고 노이만 그리고 B&W 그리고 SVS 뭐 폴크 오디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라운드 플레인 측정인데요. 요건 이따가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측정 세팅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반사함이 일으키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서브우퍼들이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문제가 가장 실제로 만약에 해보실 분이 있다면 배터리 용량이 충분한 걸 가져가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전기차 쓰면 되잖아. 그러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 실제 했었던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클리펠 장비와 서브우퍼 그리고 마이크를 연결하고 이 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톰 누세인의 관행처럼 2m로 실수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이게 실제 측정에 사용되었었던 클리펠 세팅을 제가 임의로 좀 비슷하게 구현한 건데요.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아웃풋과 인풋 시그널을 먼저 설정하고요. 마이크로폰의 감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최대 출력을 적는 거기 때문에 이 감도 세팅이 잘못되어 있거나 내 마이크로폰의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성능이 과장되거나 이제 좀 경시돼서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거리, 그리고 이제 측정할 최대 전압과 최저 전압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하고요. 요것들은 사실 REW나 뭐 이고르 프로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적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동화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프린터가 있거나 태블릿으로 준비해 오신 분들은 여기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니글렉트 스레졸드 빌로우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실제 성능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이고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측정 주파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뭐 샘플링 레이트라든지 버스트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표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 측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거나 실제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표준이 아마 평소에 해보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면요. 표준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내어놓는지를 알아야 소비자로서 이 제조사나 리뷰어가 내놓은 데이터를 두고 어느 정도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숫자만 보고 높은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허와 실이 분명히 있다를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식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측정 주파수를 20Hz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올려나갑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얘는 아직 통과 못한 겁니다. 근데도 측정 주파수의 이 진폭을 높여 나가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니글렉트 스레졸드 빌로우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네가 일단 한번 올려봐 라고 이제 측정 프로그램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Hz, 25Hz를 측정할 때는 주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간헐적인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이게 측정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직 성능이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더 올려봐 하는 기준으로 두고요. 이 기준을 넘어갔을 때 만약에 페일이 뜨게 되면 거기서 그냥 측정이 종료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측정 결과를 넘겨주시겠어요? 이 초록색 윗선들만 쭉 이으면요. 우리가 아까 보는 그 CA2010 차트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뜨기 직전의 값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최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 50Hz랑 63Hz 같은 경우에는 1V부터 2V까지 다 116dB로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곡이나 노이즈가 그 인계값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출력도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어떻게 세팅해 놨는지 알 겨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리미트가 걸려. 네. 다이나믹 컴프레서가 멀티밴드 딱 저 대역만 더 이상 올리지 마. 이게 멀티밴드 다이나믹 레인지 컴프레서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쓰세요 하고 이제 리미트를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10 표준에서는 여기까지를 어쨌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 출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게 뒤로. 네. 116, 116, 116, 116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 116이 이 친구의 최대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결과인데요. 이제 제가 열대 서브우퍼를 측정했지만 이걸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BS라는 미국 회사의 SB3000이라는 이제 13인치짜리 서브우퍼 모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다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렇게 20Hz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람에 묻히거나 이 스피커가 실제로 그 대역을 제대로 출력해주지 못했을 경우에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임의로 이렇게 18dB를 깎은 값을 그냥 임의 기재해도 우리가 성능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 CTA 2010B도요, A처럼 레이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구간으로 했었다가 얘를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 피크 값만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이 친구의 최대 성능을 알기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피크에만 치중해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좀 보완책을 내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피크 SPL 기록된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SPL 기억하시죠? 이제 연속 출력을 1분 이상 했을 때 얘가 내어줄 수 있는 최대 출력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들의 평균 값들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 값들의 차가 이제 9dB 이상이 나는 경우가 있고 9dB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피크 레벨만 지나치게 놓고 실제로 연속 출력 상황에선 얘가 힘을 못 발휘해 하게 되면 9dB 이상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럼 얘는 피크 성능이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1분 이상 장기적으로 내어졌을 때의 출력을 그냥 우리가 맥스 SPL이라고 레이팅을 하자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가 9dB 이하로 좁혀질 때는 피크 SPL에서 그냥 9dB를 깎은 값을 우리가 맥스 SPL로 정해주자. 해서 어느 정도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제조사가 성능을 치중하는 것에 어느 정도 보완책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서브우퍼 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크 레벨이 105dB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했을 때 맥스 SPL이 94dB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11dB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피크가 좀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 아래 값을 얘 최대 성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브우퍼 2도 마찬가지로 피크 SPL이 똑같습니다. 평균이. 그러면 우리가 이 보완책을 세우지 않았을 땐 두 개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출력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105dB에서 9dB를 뺀 값을 이 친구의 맥스 SPL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측정 표준의 한계인데요. 이게 좀 아셔야 합니다. 한계를 알아야 내가 무작정 이 표준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서브우퍼의 유형이나 어떤 방식,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 기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닉 디스토션과 노이즈의 스레돌스 값을 이용한 맥스 SPL 있죠. 이 평가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출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 우려가 있죠. 아까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력 무조건 센 게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집채만한 걸 사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이 숫자만 보고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고요. 아직까지도 낮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 표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넘어갈게요. 평가 사이트에서는 거의 표준화. 네. 이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전에 루이스 필더랑 에릭 벤자민의 연구에서 좀 부설된 것 중에 그 1부, 2부에서 지나갔었던 내용 중에 룸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벽으로부터 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5개의 룸에서 9가지 랜덤 포지션을 상정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치들을 이렇게 평균을 냈더니 일정 주파수 이하부터는 이렇게 12dB 옥타브로 보상을 받더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까지 저음 성능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라는 걸 이제 여기서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보상을 받는 게 서브우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서브우퍼는 보상을 잘 받는 애들도 있고 어떤 서브우퍼는 보상을 좀 덜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밀폐형일 때랑 포트형일 때의 좀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밀폐형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강의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평가 파트에서도 밀폐형을 좀 높게 치는 게 있어서 좀 편향된 평가를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밀폐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실제 공간에서 저음 응답을 봤을 때 이제 저음이 떨어지게 되는 경사가요 훨씬 완만합니다. 포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 빨리 떨어집니다. 24dB. 네, 이게 얘는 12dB로 떨어지고요. 경사가 옥타브다. 얘는 24dB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떨어지는 위치는 제가 임의로 상정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높거나 구경이 작은 서브우퍼를 쓴다고 했을 때 포트형이냐 밀폐형이냐는 굉장히 중대 사안이 돼버립니다. 내 공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밀폐형이 우세합니다. 근데 아까 그 페이지 한번 볼까? 네. 네, 이게 이제 합쳐졌을 때 보상을 받을 건데 어디서부터 받니, 얼마나 받니를 따져보면 결국에 완만한 애가 보상을 더 잘 받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포트를 쓰는 이유가 극점을 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 이제 포트가 들어가면 유닛 자체가 극점에서 많이 안 움직여도 돼. 그럼 엑스맥스가 작은 녀석 있잖아요. 아까 빨리 꺼져버렸던 거 있잖아요. 코일을 많이 안 감아줘가지고 그런 거는 그쪽에 왜곡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결정적인 장점이 있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어. 굉장히 좋죠. 작은 스피커 있잖아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은 100%다 포트 방식이에요. 아니면 패시브 라디에이터 방식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위상 반전을 이용을 한다고. 근데 이제 큰 서브우퍼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정에서는 베이스 리플레이스 방식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언제 쓰냐? 야외용. 야외에서 이제 직접음만 가지고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극장까지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스피커가 점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빌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그런데 룸일 때는 룸이 11dB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1dB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이게 대주기 때문에 쫙 밑에까지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콘으로 가면 더 올라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고 면에만 놓으면 6dB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면이만 놓으면 12dB 커지고 세 면이면 18dB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간 제어했을 훨씬 좋고 그냥 빨리 스탑이 돼야 되는데 포트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잖아. 딱 막아주면 에어 서스펜션이 좀 걸려가지고 딱 정지가 된다고. 그런 여러 가지 위상 반전, 포트 노이즈 이런 걸 쓴다고 보면 룸 게인을 적절하게 이용해 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콜로스 박스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외는 이제 비빌 데가 없잖아. 그러면 야외 오는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점을 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80Hz 내주던 게 포트를 누르니까 40Hz까지 나와버린 거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써야 돼.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작을 때는 또 써야 돼. 그런데 이제 그 가정용에서 톨보이라는 이런 데서는 특히 서브우퍼로 이렇게 갈 때는 과연 그게 과연 적절한지 굉장히 이상하게 바뀝니다. 룸하고 더해졌을 때의 최종 특성.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이 주파 특성을 낼 때는 이거 무향실의 특성을 하잖아.
이게 룸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룸에 대줄 때에 대한 고려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한 거. 이게 내가 야외에서 쓰는 거라고 하면 이게 이 특성이 맞는데 이게 내가 룸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룸까지 더해져 가지고 12대11 더해 가지고 이렇게 특성을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서브우퍼가 여기 있는 아까 소개드린 10인치짜리인데요. 10인치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세팅했을 때 제 환경에서는 EQ 없이 마이너스 6dB 기준 15Hz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알고 계시면 굳이 좀 무식한 큰 포트형 서브우퍼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도 나는데요. 이걸 지금 예, 제가 좀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인계점 방식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레벨에서 패스된 두 개의 서브우퍼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브우퍼 A가 있고요. 서브우퍼 B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놔둬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계점에서 얘는 이제 겨우 하나가 2차 하모닉 하나가 닿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차까지도 전부 다 거의 인계값에 다다라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서브우퍼가 같은 주파수에서 같은 출력으로 이제 성능이 매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인계점이 동일하니까, 그리고 인계점이 도달하지 않았고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사이즈의 서브우퍼를 구매하신다고 할 때 둘 중에 뭘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왼쪽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어도 요거까지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것까지 공개하려면 차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정리를 해보면 주파수당 막 수십 개씩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한 주파수당.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좀 맹점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어쨌든 큰 걸 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여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포트형이 이제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출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팅 방식 자체가 40에서 80Hz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컨티뉴어스랑 피크 레벨을 평균 내서 계산하거든요. 이제 두 구간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매는데요. 여기 기준으로 최대 출력이 높으면 일단 무조건 좋은 서브우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30Hz, 20Hz를 아예 포기하고요. 여기만 치중해서 맥스 SPL을 높이면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일단 아직은 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SPL 등의 보안 장치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거 사용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저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측정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거 하려면 일단 무향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네? 물론 보정 커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보정 커브를 사용하려면 또 근거리에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오래 틀어줘야 되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100데시벨로 1분 동안 틀어놓는다 그러면 뭐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특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CA, CTA 2010의 존재를 아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피크 밸류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한 10여 년 전부터 서브우퍼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시던 매니아분들도 일단 이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것만 거의 평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컨티뉴어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스피커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주 비싼 거.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국에서 나름대로 오디오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좀 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봐 보면 걱정을 어떻게 서브우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 12Hz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딱 이렇게 할렐루야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딱 들어보면서 이거 좋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피크 이거로 제공 안 되죠. 그거는 쫙쭉 럼블링 선점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피크에서 점점 나온다 중요한 게, 그런 이제 컨티뉴어스 나오는 거지. 근데 폭만 잘 내줄 수도, 아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폭만 잘 내주게끔,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하게 내주는 데서도 잘 내주느냐라고 보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한 컨티뉴어스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서브우퍼 하면 진짜 이게 그 극점에 이게 하이폴링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리는 스피커가 있으면 진짜 이거는 좀 좋은 서브우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일 때 저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확인해. 네, 제조사가 표준을 준수해서 측정하더라도 스펙시 때 활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표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이 CA2010으로 측정된 서브우퍼가 총 인터넷에 공개된 것만 47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측정이 되었고 이 CA201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요. 프로세스만 제대로 지켜주면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측정하든 제가 측정하든 방식만 동일하게 하면 거의 오차범위 없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퍼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걸 그나마 공개하는 제조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제조사조차도 시트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했고 요러요러한 그래프를 이용했어 라고까지만 공개하지 시트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측정거리 표준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m 표준이요.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400여 대가 이상 측정된 게 다 2m이기 때문에 그 2m를 지켜야만 어느 정도 상호간에 평가할 수 있는 상대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ASR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의 모 유저가 전 세계 그 온라인상에 공개된 서브우퍼 데이터를 싸그리 모아서 이렇게 구글 문서화 시켜서 공개해 놓은 그 온라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링크만 있으면 누군지 접근해서 서브우퍼의 상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진짜 대단한 분이죠. 이게 이제 총 465대입니다. 그리고 2010B로 측정된 게 총 11대입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준이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아직도 측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하고요. 이 11대 중에 9대가 제가 측정한 겁니다. 아무튼 그 국대가 됐는데 그렇다. 현대 12대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어.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바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캐프의 KC61을 이 오디오 익스프레스라는 좀 큰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측정을 하고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좀 더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병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서브우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결론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1번이 없으면 우리가 서브우퍼를 굳이 리스크를 감당해가면서까지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청취 공간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죠. 아마 1, 2부에서도 많이 다뤘겠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둘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구석일 수도 있고 어디 위일 수도 있고 뭐 침대 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 환경에서 내가 가능한 사이즈를 상한으로 일단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 측정 데이터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데요. 이게 거의 500대 가까이 측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꼬집기는 그런데요. 국내 공식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는 제품들 중에 이게 공개된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에 제품을 고른다고 하게 되면 사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혀진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밀폐형이냐 포트형이냐 DOS냐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 이제 시장 지배적인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뭐 공산품을 돈 주고 살래 하면 얘네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자, 일단 이 좋은 서브우퍼란에서 나는 왜 서브우퍼가 필요한가 이야기인데요.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위한 대역폭 확장이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서브우퍼의 사용 용도였죠. 네, 이건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아까 자기소개 때 포스트 쪽에 계시거나 싱어송라이터를 하시거나 뭐 방송 쪽에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네릭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스피커는 이제 저음의 경우 앞으로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옆으로 뒤로 다 내는데요. 이랬을 때 정면으로 나간 소리랑 뒤로 나가서 반사돼서 돌아온 소리랑 역상으로 만나가지고 캔슬이 일어나는 딥이 있는데 얘는 뭘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 사이클을 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MSO나 이런 걸로 또 살릴 수는 없어요. 애초에 출력 자체가 없어진 놈이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는데요.
얘네는 이 뒷벽까지의,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아니고 여기쯤이겠죠. 이 뒷벽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이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 5인치에서 8인치급 스피커를 내가 벽에 거의 붙여서 쓰겠다 했을 때 150에서 300Hz 사이가 일단 이렇게 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악 감상에서 사실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컬의 어떤 음상 뎁스라든지 아니면 명료도 있는 작업을 필요로 할 땐 얘네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 기음역대가 충분히 여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냐라고 하려면 일단 띄워야 합니다. 예를요, 여기까지 가져오면 이 주파수가 길어지겠죠.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통 1m 내외까지 띄우게 되면 한 70Hz 정도까지도 낮출 수는 있어요. 중심 주파수를. 근데 우리가 70Hz 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서브우퍼로 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게 여기서는 빼주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 상황에서의 실전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면 응답상으로는 아주 플랫한 커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진 단점과 얘가 가진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 일단 서브우퍼가 필요하고요. 벽에 붙여주면 되잖아. 벽에 붙이게 됐을 때 이제 보통 남성 보컬 기음역대라든지 기타 저음역대라든지 얘네가 필연적으로 딥이 생깁니다. 아니 완전히 붙여버리면 완전히 딱 벽에다 넣으면 벽에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게 제일 좋죠. 근데 벽을 파서 근데 매립이 물론 매립이 가능하면 예, 그건 제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면 스피커에 SBIR 딥을 보완하는 배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벽이라는 게 뒷벽면 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다고 보면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벽이고 얘도 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깔끔한 정수비로 떨어졌을 때 딥이 더 파멸적으로 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얘네들을 어긋나게 비율을 설정해 주시는 게 일단 니어필드 모니터링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m를 네. 떨어뜨리고 나서 서브프로 보상한다는 게 네. 메인 스피커에서는 아까 70Hz 밑에 때문에 아예 안 포기하겠다라는 나오게끔 거죠. 만들고 그러면 나머지 서브프는 아까 네, 네, 얘기했던 맞습니다. 대로 배치를 한다는 그렇게 했을 때 MSO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훨씬 이제 전대역에서 이제 딥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서브퍼 한 대만 갖고 보완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지점에서는. 네. 대신에 이제 작업용일 경우에는 사실 지점에서는 한 전혀 대로 상관없기 때문에 충분히 근데 가능한. 이제 여러 군데가 된다고 정칠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MSO가 먼저 있어요. 네. 그리고 서브우퍼는 여태까지 1, 2부 강의에서 충분히 이제 체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성능이 너무 크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타면, 잘 배치하면 이 사이즈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 성능을 내어주기도 하는 게 서브우퍼고, 아무리 크고 성능이 좋아도 위치가 잘못 잡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응답이 안 좋은 것도 서브우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개드렸듯이 10인치로 15Hz까지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적의 위치에 배치할 수 없다면 효용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아주 초반부에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제조사가 제공할 경우에 거기서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우리가 저역 하한을 보겠다. 이거는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맥스 SPL조차도 어떤 기준으로 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CA2020 그 차트를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원분이 이분이세요. 지금 닉네임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본명을 모릅니다. 이분이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PDF에 링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링크가 살아있으면 이거 클릭하시면 링크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안 뜨더라도 이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 들어가셔서 이분을 찾으시면 이분이 이제 계속 정리를 해서 올리시니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위트 카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우퍼 형태나 디자인에 따른 선택지인데요. 쉬운 거 있으니까. 네. 밀폐형 그리고 포트형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이 12dB로 떨어지냐 24dB로 떨어지냐 인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품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물론 제품에서 만약에 제조사가 이 부분 EQ로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신호 처리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쳤을 때 무조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잘 설계했을 때.
네, 잘 설계했을 때. 아, 그죠. 전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유닛이 있을 때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는 이유가요. 얘네들은 무조건 공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진점을 기준으로 이제 저역으로 갈수록 얘네가 스피커 진동판이 움직이는 변이는 일정한데요. 속도만 점점 떨어져요.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근데 변이가 일정한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응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옥타브당 12dB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패시브 서브우퍼라든지 패시브 스피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걸 이제 포트로 억지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경사를 가지게 되는 게 포트형이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까지만 최대 음압을 뽑겠다 그러면 포트형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전에 박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닫힌 공기잖아요. 주사기를 맞고 이렇게 우리가 눌러보면 되게 힘들죠. 그것처럼 얘네가 변이를 제대로 뽑아먹기 위해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최대 출력 뽑기가 아주 어려운데 포트형은 사실상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이는 데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에 유리하다 라는 측면이 있고, 이제 밀폐형의 특성을 보자면 얘는 일단 작은 사이즈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배치 용이성이 가장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배치 용이성을 확보하려면 사이즈가 작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얘네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냥 닫힌 박스에다가 유닛을 넣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자작하실 수가 있는 게 이 패시브 서브우퍼, 그러니까 밀폐형 서브우퍼입니다. 저도 제가 대단한 뭐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구조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더라도 고장이 나거나 이음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 자체가 일단 변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가성비 있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 자체가 일단 포트형이나 다른 구조에 비해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형이면 낮은 외형을 써놓으셨고 밀폐형에는 그 기준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훨씬 더 그럼 반대로 보면 네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뭐가? 외율이요. 밀폐형이?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외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모닉 디스토션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포트 노이즈라는 이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전 배치에서는 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라든가 큰 공연장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내 환경에서는 이제 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스피커 자작하시거나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트라는 게 결국에 이제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 얘네를 진동판 삼아서 이제 밀고 당겨가지고 음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결국에 여기를 공기가 계속 오가야 합니다. 근데 오갈 때 아주 저렴한 제품들이 얘네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이제 여기만 꺾여 있고 여기는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찰도 다르고 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난류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트 노이즈를 감안하고도 내가 포트형을 사겠다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드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실내형으로는 적합하다. 근데 그러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넘어갈까요? 빨리 오느라 굉장히 목이 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DOS 방식이고요. 이건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뭐 프로오디오 계신 분들은 베어풋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듀얼 오프 서브우퍼라고 해서 이 베이스 유닛이 서로 등지고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설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네들 제조사들마다 트레이드마크 불려서 다른 이름으로 기술이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소개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점은 똑같습니다. 서브우퍼나 스피커나 이렇게 유닛이 진동하게 되면 이제 반작용하는 힘이 바로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인클로저의 질량이 받아낼 수 없을 때 덜그럭 떨리게 됩니다. 근데 아주 크게 떨리게 되면요, 얘네가 이제 바닥에서 찍찍찍 울기도 하고 위에 뭔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걔가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측정한 제품들 중에 걸어 다니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뜬건 그래요. 진짜 걸어 다닙니다. 이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닛을 설계하는 파트와 인클로저 설계하는 파트가 다를 경우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지만 인클로저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가볍게 뽑고요. 얘는 아주 힘이 좋은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클로저가 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특정 주파수에서 걸어 다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서로 일단 애초에 반작용을 상쇄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DOS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나는 홈시어터를 이제 거실에서 하고 싶고 주변에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아무리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소파가 있고 이 소파 옆에다가 배치하거나 뭐 근처에 가구처럼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듀얼 오퍼지트 서브우퍼면 얘네 진동이 없잖아요. 이 위를 그냥 탁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뭐 화분을 올려놔도 되고 아예 진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끌어다니게끔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밑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네. 밑으로. 그러면 점프하지 위로 또 점프하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위에다가 화분을 올려놓으면 된다. 내가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꾸 앞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본다고 진짜 움직여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 근데 아래로. 제가 여태까지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브우퍼를 포함해서 거의 한 180대 가까이의 제품을 만나보면서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내가 산 제품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직포를 이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서 밑에 깔아주고요. 위에 책 한 권 정도나 책 한 5권 이렇게 올려서 질량을 좀 추가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 그걸 인클로저로 해결하려면 비용이 든다. 만약에 가성비를 1순위로 추구하겠다 그러면 뭐 그런 좀 꼼수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장점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잘만 만들면요, 성능도 좋고 면적도 2배고 뭐 진동도 없고 그런데요, 가장 큰 단점이 용적이 2배가 듭니다. 필요한 용적이요. 스피커 유닛이 움직이려면 안에 공기가 이제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너무 딱딱해져요, 작아질수록. 근데 얘네는 같은 통 사이즈 안에 유닛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이를 움직이려면 얘네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2배 이상의 체중이. 예. 그래서 앰프 용량도 엄청 세지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듭니다. 알이 2개니까 제일 많이 비싼 게 유닛이거든요. 뭐 보통 한 5, 60만 원 하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 크기도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요. 앰프도 출력이 2배 이상 커져야 돼요. 모든 게 그냥 다 합치면 그냥 한 6배, 8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진동 제어의 목적이 아니면 이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예산에 한도가 없다, 그냥 예쁘고 깔끔하게 진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좀 좋은 솔루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서브우퍼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성능 이야기하다가 사이즈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시연에서 시연을 지금 안 했죠. 지금 측정하는 거. 예, 아까 전에 측정할 때 사용했었던 저 포트용 서브우퍼가 지금 실제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근데 얘 지금 8인치예요. 근데 제가 사용한 서브우퍼가 요만합니다. 이거 10인치예요. 그럼 얘네가 같은 인치급으로 이상적으로 설계됐다 그러면 포트용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청취 환경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대 출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포르쉐냐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반떼 소나타 얘기. 네, 제가 지원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차로 비유하자면 사실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한국 도로교통법상 11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 서킷이 아닌 이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어줄 수 있다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블라인드 상태에서 그냥 예쁘다고 사는 것은 좀 완전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CEA 2020이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너네가 제한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도울게 라고 나온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출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지어보자면요, 이제 가능한 사이즈의 작은 밀폐형 서브우퍼를, 그러니까 메인 같은 경우에 성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아까 MSO를 사용한다고 할 때 메인 서브우퍼는 어느 정도 출력이 좋은 놈을 사용해 주시고요. 나머지 그 친구의 뭐 룸모드를 제어해 주거나 어디서 뭐 반사음 제어를 해주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좀 작고 저렴한 서브우퍼 위에 책 한 5권 얹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좀 감사합니다. 네.
내가 유닛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한다 그러면 일단은 크고 무겁고 알이 크고 무거운 거를 택하자. 그리고 앰프 출력은 스피커보다는 2배 이상. 스피커가 100W 같으면 앰프는 적어도 200W 이상을 기본적으로 쓰면 크게 문제가 없어. 크고 무겁고 앰프 출력이 높은 거. 그쵸? 그리고 내가 조금 좀 안다. 그러면 엑스맥스를 보는 거예요. 우퍼 유닛의 엑스맥스가 큰 놈을 사자. 일단은 그 맞다고 보고 사기 안 친다고 보고 엑스맥스가 큰 유닛을 사용하자. 그럼 내가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MDF로 가지고 클로즈 박스를 한다. MDF로 하고 그 유닛을 보면 그 유닛의 키스 파라미터를 보면 얘네들이 만든 클로즈 박스에 맞는 용적이 나와요. 그렇게 MDF로 제작해달라고 그러면 목공소에 보면 잘 제작해 줍니다. 아무것도 제일 쉬운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재진제를 갖다 떡으로 바릅니다. 그럼 절대 안 움직이고 재진제가 엄청 무겁거든 생각. 3M 재진제 이런 것들 딱 넣고 해가지고 안에 흡음제 딱 넣고 해가지고 하면 그냥 그 유닛 그다음 유닛을 고를 때는 엑스맥스가 크고 알이 굵은 거 12, 15 막 내가 뭐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앰프를 뒤에 달면 되는데 클로즈 박스가 좀 더러운 게 클로즈 박스는 클로즈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앰프를 붙여야 되는데 앰프 룸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거거든요. 어쨌든 잘 만들어가지고 앰프 방 만들고 절대 안 쓰게 해가지고 재진제를 아까 붙이면 그냥 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밑에 전부 두껍거든요. 이게 열로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이면 그 굳이 비싸게 돈 주고 안 사더라도 써보면 굉장히 좋은. 이것도 그 세님이 만든 거라고 하니까 저는 만들 쓰는 게 훨씬 더 딱 색깔도 칠하고 한 가지 저기 서브퍼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하이파이 뭐 이런 분야는 이제 모르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작은 공간들 이제 플랜지 스피커를 제한하면서 우연찮게 패시브 서브퍼가 옛날에 좀 막 찾아보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액티브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원래 그 서브퍼 중소형 서브퍼 시장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액티브 방식으로 나왔던 건지 아니면 좀 패시브 앰프 조합에서 어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변천사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왜 패시브를 안 했냐. 왜냐하면 서브포는 알겠지만 저희에서는 굉장히 큰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인에다가 그 앰프를 가지고 멀티 앰프를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시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도 워낙에 많은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전용 앰프가 있는 게 처음부터 나왔어요. 이건 몇백 와트가 기본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몇십 와트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고에너지 야외 공연품 알겠지만 사실 서브퍼 때리려고 진짜 막 만와트짜리 뭐 이렇게 막 발전차 오고 막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서브퍼 엄청. 그런 게 이제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제 서브퍼용 앰프와 그러니까 별도 앰프와 이제 패시브용 대 서브퍼를 썼을 텐데 지금은 액티브 타입으로 어떻게든 제조사가 주도해서 다 바뀌게 됐어요. 아 그게 왜 일체형이 올인원이 됐냐 그 이야기인데 그렇죠. 뭐 그거는 모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일체형으로 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편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뭐 굳이 그걸 전용 앰프가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없죠. 여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이제 서브퍼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도 편해야 되지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보다 한 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개 해보면 절대적으로 무게가 필요합니다. 아까 무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앰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딱 눌러줘야지 아니면 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아침 되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가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같이 여러 가지 다 조합을 해서 나온 거고 아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도 있냐고 하면 서브포 이런 거 집에서 이제 홈시터 같은 경우 아까 뭐 MSO 같은 게 뒤로도 가야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전원선도 가야 되고 케이블도 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케이블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거 아까 포이스? 매트릭 포이스라는 사람들도 바로 단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집에 보면 요즘 인터넷 선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그냥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를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선 안 깔아야 되잖아요. 집에 요즘엔 인터넷에 집에 곳곳에 방마다 이렇게 막 꽂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거기서 바로 받아서 그냥 디지털 입력 바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POE 그런
PO 앰프를 이용해서 이제 패시브 서브우퍼를 한번 찾아본 시도를 했었는데 알았죠? 거의 패시브 서브우퍼가 조명을 근데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저도 이거 자작도 하고 주변에 컨설팅도 해주면서 느꼈던 게 그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서브우퍼용 앰프 자체가 일단 시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쟤네를 버틸 만한 정도인데 일반 스피커도 가능한 앰프라고 하면요. 굉장히 고성능이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크라운 앰프 TA용을 지금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패시브 앰프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전부 없어요. 앰프 스피커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패시브 스피커를 사기 위한 앰프 자체가 없어요. 공연장용 빼고는 옛날에는 뭐 알레시스라든지 막 이런 데 막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멸은 전멸. 시장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쓸만한 내가 직접 앰프 모듈을 사와서 자작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 한때 이렇게 이제 패시브 뭐 플랜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 앰프들이 어떤 조합으로도 뭔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 게 왜냐 그러면 지금은 스피커 자체가 블랙박스로 돼가지고 있고요. 액티브하고 그 스피커 유닛을 최적화시키해서 나와야만 된다는. 옛날에는 요거 따로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 앰플 저기 스피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면 뭐 그냥 그거는 옛날에 과학 그 스피커에 대한 지식이 많이 떨어졌던 시절에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아 이거 스피커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전자장비로 봐야 되고 이게 디지털로 들어오든 아날로그 들어오든 무선으로든 유선으로든 간에 이거 자체가 하나가 돼야 굉장히 최고의 소리를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제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안 가요. 그러니까 앰프를 따로 안 판다니까. 뭐 자동차에서 다 사야 되는데 뭐 한쪽 문짝만 따로 어디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이제 지금은 CA2010을 무료로 할 수 있는 RW에서 한번 시연을 보도록. 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단테에 대해서인데요. 이런 미니 어댑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우퍼 출력을 그 랜 케이블로 변환해서 그 집들 보면 이제 랜 케이블 그 소켓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기존의 배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TV 뒤에 이 랜 케이블 구멍이 있었고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쪽에 또 어딘가에 랜 케이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 이 어댑터를 활용해 가지고 신호를 그 IP로 바꾼 다음에 이 벽체 안에 이미 기존에 있는 배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좀 보여주신 저 제품 그 보내는 DSP만 서포트를 하려면 32V에 96kH까지 지원하는. 사장님이 판매하고 있죠 참 저거. 아, 네, 여기 써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네, 32비트에 좀 싸게 줄 96kH까지. 수 있죠. 네. 그리고 POE까지 되네요. 이게 아비오 POE가 필요하죠. 빨리 시연이나 POE 보내. 인젝터를 써야 되거나. 시연에는 다들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요. 아니야 이거. 이제는 RW 무료 프로그램 가지고 있잖아요. 2010은 내가 집에서 해서 이제 우리는 속고 안 살 수 있다. 아까 뭐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준비할 동안 준비 좀 하세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2010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까 있잖아요. 그냥 뭐 1W 정도 출력해서 그냥 뭐 얘는 아까 있잖아. 아까 얘는 11Hz까지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큰 출력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거기서도 허점은 있죠. 하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 이제 표준은 산업 표준은 안 됐지만 소비자 평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A보다 B가 더 좋고 왜 B에서 뭐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A 정도만 가지고도 아쉬운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은 굉장히 중요하다. RW에도 시그널 제너레이터에 그 CA2010 초기 버전에 해당하는 2010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톤이 있어요.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상 그 톤이랑 RW에 내장되어 있는 RTA 기능을 활용하면은 우리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좀 적기만 하면 되지. 무료로. 근데 수기식으로 다 처리해야 되고요. 제가 근데 미리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측정 표준을 직접 따라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미리 말은 안 했는데요. 이거 하실 때 그 표준상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어 플러그입니다. 귀를 보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압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X까지 갔을 때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이 귀를 보호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아 예. 그건 지금 알아서 하겠죠. 아 진짜. 하다 보면 뭐. 그리고 그 2010 측정의 중요한 측정 리미트 있잖아요. HD 플러스 N 그 리미트도 이제 CEA 2010 초기 버전, 그러니까 그 침입하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그 아까 400 몇십 개인가? 네, 500개 네. 가까이 되는 그 거기에 맞는 리미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2010A라든가 B에서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아까 10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아직 거기까지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2010 측정의 그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값과 그리고 위에 메인 스피커 측정을 위한 그 A 사양 이 두 개의 리미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스피커도 보시면은 맥스 피크 측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측정하실 때는 똑같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랑 활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REW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열어보시면은 여기 그 제너레이터 항목에서 2010 클릭하시고 재생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RTA 창에서는 이 그 REW에서 헬프 파일을 보시면요, 2010 측정 항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그널 제너레이터 파트에 그 CEA 2010 신호를 설명하는 과정에 여기 설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 리미트를 2010 이렇게 설정, 그 다음에 측정 이렇게 하시면 되는 순서입니다. 시연 좀 그래서 보여주세요.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아, 측정 전에 한 번씩 다 확인하시고 먼저 그 기본 전제는 이게 캘이 다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마이크 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 SPL 미터 활용해서 여기서 반드시 좀 확인하고 가셔야지 정확한 SPL 판단 가능하니까 꼭 캘은 이제 옛날 1년 전 영상 참조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톤 여러 가지 톤이 있죠. 어지간한 측정용 톤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톤에서 우리가 사인도 있고 일반적인 톤 버스트도 있고 여기에 윈도우를 씌운 2010 톤이 있고요. 그리고 옥타브는 이제 그 규정된 대로 3분의 1 옥타브 단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반복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채널을 설정할 수 있고 내가 걱정된다. 이 음악을 거칠 서브우퍼의 상태가 걱정된다 하면은 SPL 리미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서브우퍼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를 그 레코딩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RTA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별개로 돌아가거든요. 기능 두 개를 섞어 쓰는 겁니다. 설정 항목을 보시면 이 항목은 어지간하면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사용했던 설정이 기록이 돼서 저장으로 남을 거예요. 사전에 미리 아까 이 PPT 마지막에 있던 이 항목을 다 바꿔놨고요.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어피어런스 쪽 보시면은 여기 신호, 측정 리미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10 그 리미트가 디폴트 상태니까 특별히 여기까지 들어가실 건 없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요, 헬프 파일 들어가셔서 시그널 제너레이터 항목에서 버스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REW를 사용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리미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2010 버전 중에서 제일 초창기 버전에 해당하는 리미트 값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지금 5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사용되는 한계 값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라고 지정되어 있고, 만약에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FFT 랭스를 늘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제너레이터에서 RTA 레코딩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이크 톤에서 이 현재 상태가 레코딩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톤 버스트 신호를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 신호 재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리미트가 뜨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옵니다. 호출가 있어요. 네. 네. 여기 저 지금 위치한
위치도 그렇고 지금 이게 개활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이 피크 리미트에 도달했다 나올 거예요. 참고가 되는 지금 이건 자료는 포트 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트 소리 들리죠? 그 위치 알겠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이상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집중하고요. 계속해서 리셋할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씩 올려보시면은 지금은 이 하모닉스 거의 안 떠져요.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 색깔 변하시면 지금 71dB밖에 안 되니까. 색깔을 보시면요. 조용할 때는 이제 정상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크를 넘을 때만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이제 경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측정할 때는 이 빨간색이 안 뜨도록 여기 레벨 값을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여기 결과값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 지금은 여기 막 노이즈 때문에 이게 리미트를 가는 건데 시점이 이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떠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또 돌릴 수가 있고요. 이거 너무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걸릴 때 이게 적어야 돼. 그래서 엑셀 딱 네, 직접 손질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클릭펜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됩니다. 네? 패시브 오퍼도 보실 건가요? 아 굳이 아니. 네 굳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그 오늘 장사할 거는 다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질문. 그 아까 MOS는 MSO라고 네. 얘기했죠. MSO는 그 다른 DSP 같은 장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서브우퍼가 난 옛날 방식 같으면 딱 뭐가 있어. 게인 조절하는 게 있죠. 그다음 위상 조절하는 게 있고 폴라리티 바꿔주는 게 있잖아요. 폴라리티 내가 선을 바꿔줘도 되는 거죠. 저 폴라리티 바꿔주는 게 있잖아요. 그 세 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나는 EQ 조절하는 것도 아무 집 조절도 없어. 뭐 그 상황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MSO에다 나는 이것밖에 못 바꾼다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컨트롤 파라미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지정만 해주면 돼요. 이게 맥에서 돌아. RW 맥 돌아. MSO는 윈도우즈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 저기 버추얼 버추얼 깔아서 하셔도 되고. 맥 쓰지 마세요. 멀티 서버 구성하는 것 자체가요. MSO가 필수는 아니고요. 좀 더 편하게 빠른 시간에 그 튜닝을 끝내기 위한 툴입니다. 원래 이제 그 멀티 서브퍼를 한 3개, 4개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게인이랑 딜레이만 잘 조절해 주셔도 다 됩니다. 아까 DBA 같은 거 있잖아요. 더블 베이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간단하게 박스만 딱 달아놓고 나서 이 극성 만들 시끄러운 거라서 딜레이만 약간 조정해봐도 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는 스피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서브프를 이렇게 극단 조정도 말고라도 뒤에는 좀 훨씬 앞에가 훨씬 작은 설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저렴한 거고요. 중국산 저렴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또 질문?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이제 힘들다 이제 그만 듣자 이렇게 해서 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강사님 고생했다고 이렇게 박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아까 하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 저런 것들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 메일 리스트가 있으니까 넣어드릴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저 홍보 한번 해도 됩니까? 사이트. 아유, 하셔야죠. 하지 마. 아 먼저 아니 해 아니. 그 주소창에요. 오디오 rate.k 아니 KR을 치시면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현재까지 측정했었던 자료들을 계속 누적해서 리뷰 데이터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링크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메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피커 측정 데이터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들어가시면요. 이걸 왜 측정하면서 어떤 항목들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웹에서 제가 책 형태로 이렇게 좀 출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들어가시면 각 스피커들의 어떤 데이터와 리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영어만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보통 스피커 한 대당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한 30개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실 게 많을 거고요. 성능에 대한 또는 해당 지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도 많이 섞기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뭐 그때 가서 제가 또 공부하고 올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반대권 것까지도 좀 네네, 많이. 지금 소송은 안 들어오고 실제로 제네렉이랑은 몇 번 메일 주고 받았고요. 칼리 오디오는 제가 결함을 하나 제보해서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다고 고생 많아요. 여러분보다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남들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두 분 강사님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강의를 주최한 제가 제일 고생이 돼요. 저는 그래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정보를 가지고 뭘 할지 뭐 한번 연락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안에 켰잖아요. 그러면 메일로 이렇게 하면 패칭 하면서 좀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다음에 치맥을 하실 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스피커를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나가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